네,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적대적으로 반항하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항하는 아이는 알 것 같은데 적대적으로 반항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적대적으로 반항하는 아이라는 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 등 자신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말과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어른들이 말하는 것에 유달리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매우 부정적이고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화를 내고 짜증을 내거나 분노하는 아이들을 말하는데요. 반면에 또래 친구들하고는 무리 없이 아주 잘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편이고요. 그런데 친구들 중에 또 이렇게 리더의 모습을 보이거나 좀 권위적인 모습의 아이가 보이면 마찬가지로 무척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죠. 자, 그러면 이런 아이가 보통 이제 사춘기쯤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사춘기보다 더 일찍 옵니다. 초등 입학 전부터 시작해서 한 1, 2학년쯤이 일반적이고요. 아이들마다 물론 편차는 있습니다. 이제 3살에서 5살 시기에 오는 아이도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시기에 엄마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옷 입는 거, 밥 먹는 거, 어린이집 가는 거, 숙제하는 거, 책 읽는 거, 뭐 하나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일단 엄마가 하라는 건 하지 않거나 싫다고 하거나 이렇게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죠. 이 시기에 이제 엄마들이 자식이지만 정말 너무 밉고 지친다는 표현들을 하시고요. 특히 어떤 아이들은 유달리 엄마한테만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린이집 학교에서는 잘 지내다가 이제 집에만 오면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이제 엄마 속을 뒤집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적정 시기에 적대적 반항은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이제 자아라는 주체가 이제 처음 이제 인식이 되면서 아직 자아 욕망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어른 말에 반대부터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위치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간단히 말씀드려서 발달 과정상 정상적인 모습인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몇 개월에 걸쳐서 나타나는데요. 이제 점차 학교 생활을 통해서 어떤 규범과 규칙을 지켜야 되고 또 어른들의 설명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왜 지켜야 하는지 인지하면서 적대적인 반항이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그 적대적인 반항이 이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걸 적대적 반항 장애로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되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적대적 반항 장애는 이제 가정 환경이 주로 원인이 됩니다. 아이가 이제 적대적 반항의 모습을 보이는 그 시기, 그 일정 기간의 시기에 지나치게 억압적이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제어하거나 또 반대로 너무 방임적인 태도로 아이를 대하면 이 적대적 반항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무척 높아져요. 또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분노 조절을 잘 못하시거나 ADHD, 약물남용, 알코올 중독, 우울 같은 증세가 있을 때 자녀의 적대적 반항이 오랜 기간 지속됩니다. 그리고 결국 적대적 반항 장애로 가기도 하고요. 초등학생 중에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적대적 반항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래가는 학생들은 한 어느 정도 되는가? 초등생 심리백과의 그 내용을 인용하면 초등학생이 한 5%에서 10% 정도가 적대적 반항 장애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체감은 그보다 조금 낮습니다. 한 3에서 5%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학교에서는 전혀 적대적 반항 장애로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집에만 가면 학교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엄마들이 그냥 나 혼자 집에서 참으면 되지 하고는 별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 애가 공부 때문에 학원 때문에 이제 학교 생활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죠. 밖에서는 사고를 치지 않으니까 일단 괜찮다고 여기시는데요. 자,
사실 이런 걸 엄마가 혼자 감당해 나간다는 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말 힘들고, 이제 속상해지고, 엄마로서의 어떤 존재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주변에서 이제 다른 어른들이 이걸 보고 좀 제지해 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그 적대적 반항이라는 표현이 좀 어감이 세서 이제 아이들이 심하게 반항을 해야 이제 그러는 거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강도가 심하지 않아도 그 적대적 반항 장애로 판명되는 경우도 많아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옆에서 아빠가 보기에 뭐 그렇게 심한 반항으로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엄마가 김치를 먹으라고 하는데 그냥 아이는 무심히 조용히 김치를 안 먹어요. 엄마가 스마트폰을 그만 보라고 하는데 아이는 그냥 계속 무덤덤하게 게임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요. 엄마가 옷 갈아입고 씻고 밥 먹으라 하는데 그냥 귀찮은 듯 손도 안 씻고 식탁에 앉아서 먹어요. 그냥 말 안 듣는 아이처럼 보이는 정도예요. 예. 엄마가 말한 거의 모든 걸 무시하는 상황이 매일 몇 개월씩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엄마가 받는 스트레스가 말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큰 소리로 화를 내면 같이 맞받아치면서 짜증이나 큰 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하죠. 그제야 이제 아빠도 이건 아니다 싶은데 이미 상당히 적대적 반항 장애로 고착화된 뒤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적대적 반항이 고착화되지 않고 이 시기를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 엄마의 분노 컨트롤이 먼저예요. 대부분 적대적 반항을 보이는 아이에 대해 엄마가 참을 만큼 참다가 빵 폭발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큰 소리로 제압하거나 힘으로 누르거나 손으로 때리시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과정은 적대적 반항 장애를 완화하는데 거의 도움이 안 돼요.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엄마가 스스로에게 잠시 타임아웃을 주시는 게 좋아요. 엄마가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안방에 들어가셔서 뭐 음악을 듣거나 다른 소일거리를 하면서 일단 욱하고 올라오는 감정을 가라앉히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욱하고 화내는 순간 적대적 반항을 하는 아이는 자신의 목적을 이룬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아이는 엄마가 무섭다라고 느끼기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엄마가 결국 후회하고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일종의 쾌감을 느껴요. 자, 부모 입장에서는 참 속이 터질 일이죠. 예. 우리 아이가 이러한 적대적 반항 장애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가? 네. 국가건강정보 포털에서 적대적 반항 장애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거부적이면서 적대적이고 반항적인 행동 양상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다음에 말하는 4가지 중에 이상 증상이 있으면 적대적 반항 장애로 봐요. 자, 자주 성을 내고 발끈 화를 낸다, 어른과 말다툼을 자주 한다, 어른의 요구에 응하거나 규칙에 따르는 것에 자주 반항하거나 거절한다, 자신의 실수나 나쁜 행실에 대해 다른 사람을 자주 비난한다, 다루기 힘들고 다른 사람 때문에 쉽게 성을 자주 낸다, 자주 화를 내고 성을 잘 부린다, 자주 심술을 부리거나 복수심이 강하다.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4가지 이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제가 보다 중점을 두는 건 이게 3가지냐 4가지냐가 아니에요. 단 한두 가지라도 6개월 이상, 1년 이상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건 고착화되었다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기준으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적대적 반항을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적대적 반항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등교입니다. 이제 학급 단체 생활을 통한 규범과 규칙을 익히고요. 학년이 올라가고 친구들과 사춘기를 지내면서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적대적 반항이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도 많아요. 보통 4명당 1명꼴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절로 적대적 반항이 완화됩니다. 또 가정에서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적대적 반항 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사실 가정에서 적절한 대화, 화를 조절하는 방법, 규칙 준수의 이유 등을 찬찬히 설명해 주는 분위기 속에서 많이 완화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 상황이 계속 방치되고 환경적으로 어떤 통제되는 분위기가 있을 경우에 일부 아이들은 품행 장애로 이어지기도 돼요. 이땐 정말 손쓰기가 무척 어렵게 되죠. 반항 장애가 품행 장애로 이어진다는 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냐, 이런 거죠. 적대적 반항 장애는 엄마가 말하는 것에 한해서 부정하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품행 장애는 달라요.
이제 친구 물건을 내 것처럼 사용하거나 심지어 뺏기도 해요. 담배와 술 등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이 행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하게 되죠. 이렇게 품행장애로 가게 되는 경우 대부분 학교폭력에서 또 이름이 자주 언급되게 돼요. 적대적 반항을 보이는 아이들을 어떻게 잘 보듬고 이끌어 주느냐에 따라 그 아이들이 품행장애로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몇 년 전만 해도요, 초등교직사회에서 6학년 담임을 한다고 하면, 아, 사춘기 아이들이랑 참 힘든 한 해를 보내셨겠어요. 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 2학년 담임을 한다고 하면 비슷한 시선을 받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니, 1학년인데 그런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2학년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그런단 말이에요. 적대적 반항 장애에서 품행 장애로 이어지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도 짧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뭐 1년 반 가까이 이제 학급 생활다운 생활을 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가정에서 지금 적대적 반항으로 힘드신 학부모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 반항을 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근조근 설명해 주시는 현명함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초등 사이다는 초등 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